5, 4, 3, 2,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비욘디 정진희 PD입니다. 오늘도 아주 특별하신 분을 모셨는데요. 바로 주요 대학 병원의 교수님을 모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2주에 한 번씩 저희 비욘디와 고정으로 함께 해주고 있는 고대 구로병원에서 나와주셨는데요. 바로 유방내분비외과의 우상욱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 고대구로병원 유방센터의 우상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너무 반갑습니다. 네. 먼 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가깝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러면은 네. 교수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교수님 진료 분야에서 어떤 거 주로 보시는지 이 정도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유방암 센터에서 주로 수술을 맡고 있고요. 네. 저희는 6개과 그다음에 각 과가 같이 집중적으로 같이 집중 진료를 하고 있고요. 또한 성형외과랑 같이 또 전수 절제하고 다시 재건을 하는 그런 시스템하고 저는 주로 이제 수술로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예. 보통 이제 외과 수술을 많이 진행을. 네, 맞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근데 굉장히 저도 관심이 많이 갔어요. 왜냐하면 보통 유방암을 주제로 한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좀 더 세부적으로 숫자로 표현을 해주셨다고요. 오늘 주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예, 오늘은 통계하고 숫자로 알아보는 유방암이라고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네. 사실 걱정은 숫자도 재미없고 통계도 재미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는데 유방암 그럼 너무 과도하게 공포를 갖거나 아니면 유방암 하면 잘 모르는 미지의 무서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통계치하고 그다음 갖고 있는 숫자로서 조금은 좀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만들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어요. 콘칩 카지노칩님, 금분씨님, 원빈도 눈뜨개, 나도 눈뜨개님 많이 들어와 주셨는데 여러분 유방암 요새 유병률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예.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제가 전달 드릴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푸른 하늘님도 들어와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은 교수님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예. 네. 이걸로 시작하나요? 네, 이거 넘기시면서 예. 해주시면 되십니다. 예. 제목은 오늘 숫자 통계로 알아본다 그랬는데 사실은 통계와 숫자는 어느 시점에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용해야 따라서 굉장히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시거나 너무 그걸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아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병률이 높기 때문에 대중적인 잡지인 타임즈에서도 지속적으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걸 굉장히 중요 테마로 잡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래서 이제 과연 유방암이 1등인가 2등인가 네. 그러면 40대 50대에 많은지 아니면 60대 70대에 많은지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발견하는 시점에서 과연 어느 병기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저희가 치료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치료가 될 수 있는지 그 다음 우리가 치료 후에 생존율이 어떤지를 갖다 숫자와 통계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너무 궁금합니다. 선생님. 다행입니다. 1등 또는 2등이라고 써 있는데요. 예.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넘어가면 네. 1등 또는 2등은 네. 과연 유방암이 1등인가 2등인가 사실은 그게 그렇게 중요치는 않습니다. 근데 이 유방암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지 아니면 네. 유방암이 그러면 이제는 멈춘 상태인지가 굉장히 궁금할 수 있죠. 네. 이제 WHO에서 처음 데이터를 만든 통계인데요. 지금 분홍색으로 보이는 지역은 유방암이 1등인 지역입니다. 반면에 주황색으로 보이는 곳은 이제 작은 경부암이 1등인 지역이고요. 네. 그 다음에 한반도는 좀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네. 예, 지금 하늘색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은 하늘색으로 보이고 있고 그 하늘색은 갑상선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보면 대략적인 전 세계의 지도를 보면 소위 말하는 도시화 그리고 선진국화된 나라들은 대부분이 유방암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고 아프리카와 그 다음에 아직은 조금은 발달과 서구화가 덜 된 지역이 작은 경부암이 굉장히 많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죠. 네. 그거에 비하면 갑상선암이나 폐암은 아주 일부만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네. 우리나라가 과연
1등인지 2등인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저 근데 이거 예. 너무 색깔 너무 저는 신기했어요. 왜냐면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유방암인 걸 저는 몰랐거든요. 예, 예. 그렇군요. 유방암, 자궁경부암이 대부분이고 저희 나라만 그러면 파란색인가요, 교수님? 예, 지금 왜냐면 왼쪽 아래 보면 네. 일자로 나오는 나라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아, 그렇군요. 맞아요. 예. 아. 지금 요 밑에 있는 그 네. 나라에 보면 갑상선이 하나로 돼 있죠? 네.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아, 그러면은 요거 갑상선도 하나, 폐도 하나, 간도 하나, 나머지는 유방암. 유방암과 그다음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암이 1위다. 왜냐하면 여성에서 생기는 암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 여성 맞았습니다. 생각했을 예. 때. 아, 그렇군요. 근데 추이를 보면 사실 네. 우리나라에서 연령화 표준 추이를 봤을 때 갑상선암이 굉장히 높았다가 감소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유병률이 증가라기보다는 네네. 사실 우리나라 선생님들의 실력이 너무 좋으셔서 아. 발견도 빨리 하시고 그다음 진단도 잘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네. 그에 따른 이제 과연 환자에게 있어서 발견율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감소하는 추세를 가진 반면에 네. 유방암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커브를 갖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네. 어떤 통계에서는 이미 유방암과 갑상선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예. 이게 혹시 여성에서만 생각을 예, 하는 이건 거죠? 여성 암종에서의 아, 연령 네네. 표준화 추이입니다. 여성에서만. 맞았어요. 그럼 이제 다음에는 네네. 전체 환자들에 전체에서.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전 세계에서의 남녀 그리고 모든 연령에서 생기는 암종에 대한 이야기고요. 네. 그럴 때 전 세계 인구에서 가장 많은 암의 발생은 폐암, 그 다음에 2등은 유방암입니다. 그러니까 남녀를 합쳐도 모두 합쳐도 유방암이 2등. 두 번째입니다. 반면에 폐암은 남녀가 다 같이 생기죠.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성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높은, 더 높을 수 있다. 맞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대장암. 대장암. 예. 아.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그렇다면 모든 암에서의 사망을 놓고 볼 때는 네. 역시나 폐암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또 음. 많이 사망을 하세요. 네네. 그 다음이 두 번째가 유방암이었는데 유방암이 빠졌죠. 네. 예, 대장암, 네. 위암, 간암, 그 다음으로 유방암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아, 발생률은 높지만 사망률은 낮네요. 낮은. 왜 그런 거예요, 선생님? 이제 뒤에서 이야기가 나올 네네. 텐데요. 유방암은 치료율과 조기 발견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네. 많이 발생하는 거에 비해서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무기들이 많죠. 그러니까 치료도 잘 되는 편이라고 그렇죠. 생각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아, 네네. 전곡을 찌르셨어요. 네. 그래서 보면 그림으로 봤을 때도 네. 발생률은 폐암이 가장 많습니다. 네. 11.6으로. 네. 근데 유방암도 역시나 11.6으로 갔죠. 네. 근데 폐암은 그림에도 나오지만 남녀가 섞여 있어요. 아, 네. 남녀가 섞여 있죠. 네. 근데 유방암은 단지 유방암 여성암들만 섞여 있는데도 순서상으로는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인 발생률이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 있겠죠. 아, 여성만 놓고 본다면. 네, 요 11.6%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퍼센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인구의 네. 2018년도 네. WHO에서 나온 네. 양쪽 그 성과 모든 암 그리고 네. 모든 나라에서의 네. 그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발생률은 그러니까 2 밀리언. 그러니까 전체 숫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 새로 생기는 그 한 해 동안 새로 생기는 그러니까 암종의 퍼센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암 중에서의 차지하는 퍼센트를 맞습니다. 의미하는 예, 건가요? 맞습니다. 아, 그러면 폐랑 유방암은 사실 똑같은 퍼센트지만 여성으로만 생각했을 때는 거의 2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맞아요. 굉장히 높은 거네요, 맞습니다. 선생님. 반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사망률은 네.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폐암이 네. 거의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네, 그 네. 다음에 대장암, 대장암, 위암, 위암, 간암, 네. 그 다음 유방암 순으로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좀 굉장히 사망률은 네. 낮은 발생률이 많은 거에 비해서 비해서는 예. 아, 그렇군요. 2위였다가 5위로 많이 떨어지네요, 그래도. 예. 네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유방암이 있다고 해서 꼭 무서워할 것은 아니다라고 네네. 생각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령을 보정한 발생률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자와 여자를 놓고 보면요. 네. 유방암에서 남자도 있습니다. 1%. 1%? 그러니까 네. 거의 그래프에 반영이 되지 않죠. 네네. 대다수는 여성. 여성. 그렇죠. 아, 네네. 그 다음에 폐암은 전체에서 절반은 여성이 네. 차지하지만 31%고, 그죠? 음. 그 다음에
요거는 전립선암은 당연히 남자만 생길 네네. 것이고, 그 다음에 갑상선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남자가 3.1%, 여자가 10%니까 한 3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죠. 네네네. 갑상선암도 여성이 훨씬 높네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3배인데, 네. 이제 우리나라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지만, 네. 우리나라 수치에서는 5배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 5배 정도? 예, 맞아요. 아,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자료를 보면, 네. 우리나라 암 발생률은 이거 국가암정보센터에서 발표한 내용이고요. 네. 모든 암을 100%로 봤을 때, 이때 2016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21%가 갑상선암이었고요. 네. 그 다음은 위암, 네. 대장암, 네. 유방암 순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그 통계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네. 위의 순서를 사실 보면은 큰 차이는 없죠. 위, 네네. 대장, 유방 비슷한데요? 그런 순서로 네. 가고 있습니다. 오, 네. 그러면 궁금한 게 갑상선이 21.8%지만 유방만 그 여성에서만 생각했을 때는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곱하기 2 생각해서 다음 장을 보시면 여자만 또 짜장면이 나오나요? 나옵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네. 남녀를 구분해서 아, 놓았고요. 구분해서 나왔군요. 그래서 네. 여자에서는 갑상선암이 약 32%를 네. 차지한 반면에 네, 네. 유방암이 20%를 차지했죠. 네, 네. 지금 이건 2016년도고 네. 10만 명당을 얘기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할 건 이제 뒤에 통계가 조금씩 숫자가 다르고 조금씩 표현이 다른데 그 이유는 네. 이 사람들이 진단된 사람인지 아니면 수술 후의 사람인지 아. 그래서 그 말하자면 모아 있는 집단 자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네네. 얘기했지만 작은 숫자보다는 이 추이와 추세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네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대략적인 유방암의 위치, 그 다음에 네. 전 세계적인 방향성과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위치에 대한 방향을 놓고 보신다면 네네. 사실 1등이냐 2등이냐가 중요하기보다는 네. 우리가 유방암이 서서히 늘고 있는 추세이고 네. 그다음에 다른 암종에 비해서 여성에게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네네. 것을 이해하실 수 있다면 1등인지 2등인지에 대한 답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렇군요, 선생님. 아, 저는 뭐 유방암이 그래도 유병률이 높다라는 거를 그냥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높은 예. 1, 2위를 차지하고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진짜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는 몰랐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주의를 해야겠네요. 무섭네요, 맞습니다. 선생님. 하지만 아까 사망률을 봐서 아시지만 무서워할 건 없습니다. 네, 그럼 네. 이제 우리가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 네. 어느 연령에서 많이 생기는가 네.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네, 차지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왜냐하면 그 연령대에서 우리가 건강검진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연령대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네, 네. 그러면 우리가 과연 40대, 50대 중년인지 아니면 네. 노년에서 발생하는지에 대한 또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보면 이제 OECD 국가를 평균으로 놨을 때 네. 한국, 일본이 10만 명당 한 50명 10만 명당 50명. 네. 그다음 미국과 영국은 10만 명당 네. 95명. 그러니까 100명당 한 명인 거죠, 거의. 그렇죠? 2배 정도 차이 그렇죠. 난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 생각하나요? 200명당 한 명인 거고 아, 네네. 전체 인구 숫자를 놓고 네네. 보는데 이 인구에서 사실 통계의 그 뭐랄까 평균성을 놔야 되기 때문에 딱히 딱 그 숫자로 말할 수는 없지만 대략 그런 2배 정도로 볼 수 있고 네네. 또한 표준화 발생률로 봐서도 굉장히 우리가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그러네요, 예. 선생님. 그래서 한때는 저희 유방암학회에서 발표할 때 네. OECD에서 동양에서 가장 높다라고 발표한 적도 있어요. 아, 일본보다 우리가 동양에서? 높기 때문에. 아, 예. 네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 발생하고 있는 위치는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네. 왜 중요하냐면 네. 우리나라에서 유방암의 발생도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네. 텐데 지금 2000년도에서부터 2015년도까지 약 15년간의 통계를 볼 때는 네. 약 연간 6,000명에서 네. 현재는 약 한 22,000명 정도의 발생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네네. 아주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발생의 증가를 보이고 있고 네. 거기에는 진행성, 침윤성 암과 함께 상피내암, 네. 제자리암도 같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아, 이 두 개는 어떻게 정확히 다른 거예요? 선생님? 상피내암과 그 다음에 침윤성 암은 네. 그러니까 제자리암은 쉽게 생각하면은 유방 안에 제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것도 암이라고 붙어 있기 때문에 치료를 잘하지 않으면 재발할 가능성은 있지만 네. 딴 장기 우리가 위나 네, 그러니까 간이나 폐나 뼈 같은 다른 장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없는 함을 아예 제자리암이라고요. 없는 건가요? 아, 네네. 이론적으로는. 네네. 그리고 치물성암은 이제 그 두 가지를 모두 갖죠. 재발의 가능성과 전이의 가능성을 모두 갖게 되는 것을 네네. 치물성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치문성 암이 훨씬 더 비율이 높긴 하네요, 선생님. 예, 전체적인 비율은 훨씬 높습니다. 아, 그래서 관련해서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 예. 그 유방암은 다른 암으로 전이가 잘 안 되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주신 부분이 있는데 어려운 이야기지만 네. 잘 안 되느냐는 이제 우리가 어느 병기에 발견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그 모든 암에서 가장 두려운 건 이제 전이의 가능성이죠. 그래서 네. 유방암은 폐, 간, 뼈에 전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검사와 그다음에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겁니다. 네, 아예 뭐 안 된다라고 말할 수는 절대 없겠죠, 예. 선생님.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왜 그런지는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시면 알게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보고 예. 갈까요, 선생님? 경구피임약 복용을 10년에서 20년 정도 하고 계신가 봐요. 예. 이 유방암 발병률에 좀 영향이 있을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 주셨어요. 사실은 그것도 제가 뒤에 준비를 해놨는데요. 네. 경구피임약 복용은 아주 작게 그러니까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네. 아주 두려워할 정도는 아니세요. 그 뒤에는 제가 다시 한번 그 수치로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 예. 김지은님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푸른하늘님 질문 한 번만 더 받아볼게요. 지난 2월에 맘모톰 수술하고 선종이라고 해서요. 또 11월에 다시 검사를 했는데 맘모톰 한 대가 이상하다고 해서 다시 재검을 해야 된다는 그런 소견을 받으셨나 봐요. 이것도 암일 수가 있을지 궁금하다고. 기본적으로 섬유선종은 암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암으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단 이제 그 주위에 같이 동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굉장히 낮고요. 지금 맘모톰 이후에 이상이 있다는 거는 이제 남아있는 선종이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병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암인지 아닌지 지금 얘기하는 건 너무 섣부를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사실 저 맘모톰 수술은 굉장히 흔한 수술이잖아요, 선생님. 그쵸? 그쵸. 어떤가요? 네. 그러니까 맘모톰은 절개를 하지 않고 기계를 이용해서 종개, 그러니까 혹을 제거하는 방법인데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설명이 많이 필요해서 네네. 지금은 좀 네. 암에 좀 집중하는 게 네.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질문 받고 다시 내용 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네. 이제 우리가 나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그 표가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도에서 2015년까지 15년간의 연령별 발생률을 보면 지속적으로 저희는 40대와 그다음 50대가 가장 많은 연령 분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네. 가장 최근이 2015년도 역시나 40대와 네. 50대, 그 다음이 60대, 60대, 그 다음에 30대, 네. 70대, 80대, 20대의 순서를 갖게 되죠.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40대와 그 다음에 50대가 가장 많은 연령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20대는 비교적 낮은 그런 환자 수이고 30대부터는 좀 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거보다는 40대부터는 신경을 써야 40대부터 된다. 신경을 사실 써야 예, 된다. 20, 30대는 사실은 굉장히 적은 그 분포를 차지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거고요. 네네. 40세 이후부터는 40대.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보는 게 더 옳을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이거를 우리가 미국과 일본과 비교를 해본다면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60대, 70대에서 더 높은 오. 유병률을 갖게 되죠. 네. 사실은 일본도 저희와 비슷한 분포를 가졌었어요. 그러니까 40대에서부터 50대까지가 더 높았는데 네. 일본은 지금 40대, 50대에서부터 60대, 70대까지로 증가되는 추세를 갖고 있죠. 네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가 이제 뒤에 원인을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서구화된 패턴의 생활 습관, 그다음에 식생활 네. 같은 것들이 네. 동양도 결국은 서구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도시화되는 것이 이것과 같은 패턴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지고 네. 우리가 한 15년간 아직도 40대, 50대가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네네. 추후에는 아마도 우리도 이 뒷부분이 올라가는 네네. 서구화된 형태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네네. 현재는 40세 이상에선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오셔서 연세가 있으신 분이 내가 왜 이 나이에 유방암이냐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건 네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 있다. 네네. 그렇죠? 그렇군요. 예. 네네. 그래서 뒤에 이야기를 이어가면 아까 말씀하신 거에 아마 답이 될 것 같은데요. 네.
호르몬 대체요법이나 경구피임약은 굉장히 작은 위험도를 갖습니다. 요 상대 위험도는 네. 우리가 위험도가 없는 사람을 1이라고 놨을 때 그거에 대한 상대적으로 이러한 조건일 때는 요만큼 더 올라갈 수 있어요라는 의미입니다. 네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른 초경, 늦은 폐경, 그다음 네. 임신 경험이 없는 경우, 네. 늦은 연령의 첫 만삭 임신, 네. 아마도 요 위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들인데 이 요소들은 쉽게 생각하면 생리를 되게 오랫동안 하는 거죠. 네네. 그만큼 생리를 빨리 초경을 시작하고 늦게 폐경을 한다면 당연히 길 거고 네네. 임신이 없다면 그만큼 생리를 오래 할 테니까 네. 결국은 여성 호르몬에 대한 노출도가 높을수록 높다라는 네.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구화되면 아무래도 고지방식, 그러면 네. 키도 커지고 초경도 네. 빨라지고요. 빨라지고. 그다음에 건강 네. 상태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도시화되면 아무래도 결혼하는 게 늦어질 수밖에 없고 교육도 증가되고 네. 그다음에 그만큼 우리가 사회에 참여도 늘 많아지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들을 사실은 인위적으로 조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마도 이거는 우리가 서구화 그다음에 자꾸 그 도시화되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하고요. 네. 아까 물어보셨던 경구피임약은 위험도가 1.37이고요. 네. 전체 인구 기여도로 보면 한 5%. 5%. 그렇게 아주 높은 퍼센트라고 할 수는 없겠죠. 네네. 그다음에 이제 한참 또 그 말이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호르몬 대체요법이 어떠냐에 대해서인데 지금 상대 위험도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죠. 네. 그 이유는 2000대 초반에 굉장히 큰 한 연구가 있었어요. 그 연구에서는 호르몬 요법을 했더니 유방암이 네. 굉장히 증가하더라는 그런 연구가 있었는데 그 연구를 분석해 보니까 여성 호르몬과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과 프로제스테론이라는 호르몬 두 가지를 같이 썼던 약제를 썼던 경우는 굉장히 증가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는 대부분 다 에스트로겐 단독요법을 사용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장기적으로 했을 때는 0.3 정도의 기여도를 보지만 네네. 실제적으로 위험도를 올리지는 않는 걸로 지금 보는 것이 모를 것 같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재밌는 건 아니지만 아주 네.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네. 이제 유방암의 가족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네. 1차 가족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 네. 부모님, 부모님, 내 자식, 네네. 그 다음 내 형제까지. 형제까지. 예, 거기까지가 이제 1차 가족이고요. 네. 2차 가족은 뭐냐면 내 삼촌, 고모, 사촌이 되겠죠. 네네. 하나가 넘어가면 네. 보면은 위험도가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1차 네. 가족에서는 약 8배지만 2차 가족이 되면 대략 한 2배 정도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 고모가 아니면 내 이모님이 암인데 라고 했을 때 물론 상대 위험도는 높아지지만 네네. 아주 공포에 떨 정도의 수치는 아니라는 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어쨌든 상대 위험도만 봤을 때 가장 유의한 거는 이 1차 가족 관계라고 맞습니다. 생각하면 예. 되겠네요, 선생님. 그래서 이제 전체 유방암에서 유전이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5% 정도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네. 그 5%에 들어가는 유전을 의심할 수 있는 경우는 환자가 40 이전에 발병한 젊은 나이에 발병한 경우, 그다음에 내 가족 내에 네. 1차 가족이 2인 이상의 유방암이 있는 경우, 2인 이상이요? 맞아요. 그다음에 양측성 유방암인 경우, 네. 그다음에 유방암하고 난소암이 같이 있는 경우, 유방암 환자와 남소암 환자가 같은 가족 내에 있는 경우에서는 우리가 유전적인 아까 우리 타임즈에 큰 표지에 있었던 안젤리나 졸리가 네네. 있었던 브라카라는 BRCA의 네. 유전자 이상을 네. 의심할 수 있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안젤리나 졸리가 그 난소랑 제거. 난소와 유방을 모두 다 제거. 예방적인 절제를 했죠. 그렇군요. 그러면 그러면 게 그런 유전적인 소인이 있으면 미리 제거를 하는 게 맞나요? 이제 그 추세에 대해서 약간 네네. 비판적인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발생이 100%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유방암, 그러니까 BRCA라는 그 유전자를 네네.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 유전자 이상이 있을 때 최대 60에서 80%까지. 네네. 그렇기 때문에 100%라면 우리가 무조건적인 절제를 얘기해야 되겠지만 네네. 그리고 난소암인 경우도 약 한 60%까지라면 네. 우리가 무조건적인 절제와 그러면 이 사람을 끊임없이 지켜보면서 우리가 발병률을 보는 것과의 그 어느 게 더 이득인지를 항상 연구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발병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예방적 절제는 조금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조건 절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는 절대 아닌 것이다. 아니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구 어느 정도 되나요, 선생님?
아까 얘기했지만 유전자를 갖고 있는 전체 말하자면 보유자죠. 네, 보유자의 숫자는 명확하진 않고요. 이제 몇 네, 가지 네. 지금 연구가 있고 그 가족들을 모아놓고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이제 코브라 스타디라는 걸 하고 있는 건 있고요. 네. 하지만 아까도 했지만 전체 유방암 환자에서 한 5%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5% 정도. 네네. 그렇군요. 그러면 뭐 미리 내가 이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검사를 해야 될 필요가 아까 얘기했던 그 조건에 있는 사람들 40 이전에 네. 발병한 사람, 네네. 양측성인 경우, 네. 그다음 유방암 난소가 같이 네. 있는 경우, 집에 안에 2인 이상이 있는 경우. 그럴 때는 좀 검사를 받아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혹시 또 궁금하신 게 있나요? 이 인자 중에? 그러면 이 상대 위험도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만약에 2라고 하면 2배다 이렇게 생각하면 두 되는 배 정도 거죠, 생각하는 선생님? 거죠. 예. 그렇군요. 근데 보면 네. 딱 떨어진 수치가 없어요. 그죠? 네네. 1에서 1이면 사실 거의 없는 거고. 네네. 왜냐면 이 사실 위험도는 일반인 중에서 있었던 사람과 아닌 사람을 비교한 거고, 네. 이걸 어떤 딱 조건 내에서 당신은 술을 많이 먹고 당신은 술을 먹지 마세요.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네네네. 상대적으로 나중에 이제 설문에 의한 것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100% 믿을 수는 없고 우리가 네네. 상대적으로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높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이런 위험도를 증가할 수 있는 인자를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 맞습니다. 라는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네. 나이가 높아질수록 그다음에 성별이 여성일수록 결국은 유방암의 위험도는 높아질 수밖에 네네. 없는 상황인 것을 네. 그걸 보시면 대충 정리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죠? 그다음에 32.6에서 56.9는 네. 너무 숫자에 생각은 하시지 마시고 요거에 한 2배 정도 좋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연도별에 의한 유방암의 병기 분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언제쯤 발견이 되고 우리가 언제 발견됐을 때 환자를 잘 치료할 수 있을까 네.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네. 우리가 한번 제자리암과 침윤성 암을 얘기했지만 네. 제자리암과 그다음 1기의 아주 초기 암이 2000년대에는 대략 한 30%였다면 네. 한 16년 후는 지금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한 60%를 차지하게 돼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3기와 4기 아주 많이 진행된 암도 네. 12%에서 7.8%로 많이 줄었네요. 감소가 네네.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기에 발견하는 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네네. 있습니다. 네. 조기에 진단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쵸, 선생님. 맞습니다. 예. 네. 암을 예방할 수는 사실 없고 아까 네네. 우리가 위험 요소에서 한번 얘기했지만 네. 그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네. 이제 사회가 이미 발전했는데 지금 와서 아기를 많이 낳으라고 할 수도 없는 네네, 거고 맞아요. 우리가 지금 한참 뭐 수유를 1년 반 이상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것보다는 사실은 정확한 검진에 의해서 우리가 빨리 발견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네네. 선생님 질문 하나만 받고 가도 될까요? 예. 김지혜 님이 질문 주셨는데 임신 경험, 출산 경험을 같은 걸로 봐도 되나요? 임신과 출산을 따로 봐야 할까요? 유산 등의 이유로 임신 경험은 있지만 출산을 못한 경우가 있으시다고 질문 주셨어요. 죄송하지만 여기는 늦은 연령의 첫 만삭 임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삭 임신을 의미합니다. 네. 만삭 이. 임신을 의미한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검진을 하면 우리가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네. 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암 검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공유암센터에서 검진에 대한 우리가 연구를 하신 걸 보면 실제적으로 근데 전 국민한테 우리가 혜택을 줬을 때 그거를 이행하시는 율은 한 63%고요. 네. 유방암은 딱 그 정도입니다. 비슷하네요, 거의. 예. 네. 오히려 위암은 굉장히 높고요. 네네. 대장암하고 작은경부암은 그거보다 좀 조금 떨어지네요. 낮죠. 예. 네. 아마도 위암은 많이 알려져 있죠. 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맞아요. 1등을 했었던 암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네네. 대한 그 경각심이 많이 알려져 있고 인지도가 많이 좀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네. 대장암은 대장 내시경하는 게 생각보다 힘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많이 조금 줄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렇군요. 작은경부암은 그래도 같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유방암은 딱 지금 현재 건강하는 그 수행률 정도의 그런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슷하다고 네. 나와 있네요. 그래서 보면 네. 지금 얼마만큼 해야 되는가에서 보면
검진 대상은 40세 이상의 여성. 우리 아까 봤지만 네, 가장 40세. 많이 증가하는 네. 추세를 갖고 있는 나이가 40세 이상이고 네. 검진 주기는 네. 2년을 얘기하고 있고요. 네. 검진 방법은 유방 촬영술을 이야기해요. 요거는 조금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어서 말씀인데 네, 그러면 네. 40세 이하의 여성은 하면 안 되느냐. 그 다음에 사실은 이건 정확한 그 권고안을 보면 네. 40세에서부터 69세로 돼 있거든요. 아, 근데 그렇군요. 그 이유는 이 권고안이 그 만들어질 때의 그 가장 큰 기준은 모든 연구에서 정확한 근거가 있는 것만을 적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근데 보면 네네.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임상 연구에서 70세 이상은 다 제외시키거든요. 아, 그렇죠. 네네네. 대부분의 예, 맞아요. 우리가 환자를 그러네요. 예, 네. 집어넣고 뗄 때 70세 이상은 제외시키기 때문에 명확한 네네. 근거를 찾기 어렵고 네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유방 촬영술을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검진은 모든 사람에게 검사를 해서 충분한 생존율의 향상을 보이는 검사를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초음파는 하면 안 되냐? 그건 검진으로서 안 하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가 검진을 했을 때 젊은 여성들은 굉장히 유선 조직이 많기 때문에 네. 치밀 유방이라고 나온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건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유선 조직이 많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때는 2차적으로 유방 검진이 되는, 그러니까 검진이란 그 말하자면 유방 뭐라고 해야 되나요? 유방 검사가 되는 거죠. 네, 예, 검사. 검사로서 네. 이제 초음파를 할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건강 검진의 목적으로서 얘기할 때는 네. 유방 촬영술을 얘기하고요. 네네. 그리고 요 전에 있었던 2001년도의 권고안은 네. 1에서 2년이라고 애매하게 써 있었어요. 근데 네. 2년이라고 한 이유는 네. 1년마다 검진을 한 연구하고 네. 2년마다 검진한 연구를 비교했더니 사실은 발견율과 생존율은 같은데 오히려 검사에 의해서 들어가는 그 비용은 증가하더라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는 2년마다 검사를 하셔도 단 이거는 검진이에요. 그러니까 이상이 네네. 없는 사람, 이상이 일반적인 없는 사람? 사람들이 네네. 검진을 꾸준하게 받으셔서 아까와 같이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였으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럼 예. 이 유방 촬영술이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유방 촬영술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보통 두 면을 찍는데요. 그러니까 네. 위아래로 눌러서 유선을 잡아당겨서 찍고 네. 그다음에 좌우로 눌러서 다시 찍고요. 네, 그래서 네. 그거는 유선의 형태, 그다음에 네. 유선의 종양, 그다음에 유선의 좌우 대칭성, 그다음에 그 작은 미세석기를 발견하는 목적이 굉장히 큽니다. 아, 그럼 비교적 이 촬영술은 좀 간단한 편에 비교적 속하는 간단하지만 거죠? 조금 통증을 많이 느끼세요. 아, 그러니까 유선을 바짝 잡아당겨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많이 아파하세요. 네. 근데 아직은 이거를 그 대체할 수 있을 네, 정도의 네, 네. 검진 방법은 없어서 꼭 네, 네. 이건 하셔야 됩니다. 네, 꼭 하셔야 된다고. 단 40세부터. 40세부터는 꼭 받으셔야 된다고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정리해 보면 네. 저희가 발생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네. 역시 사망률도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네. 사망률이 증가하는 거는 우리가 치료율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네. 왜냐하면 발생률에 의해서 환자들이 축적돼 있고 그 네. 축적된 분들이 조금씩은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네, 사망률은 아주 점진적으로 증가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이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만큼 끊임없이 사망률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훨씬 높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아까 걸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네. 우리가 유방암이 발생률이 약 46%라면 네. 사망률은 약 13%입니다. 13%. 그렇죠. 네. 반면에 폐암은 22%의 발생률과 약 18.6%의 사망률을 갖죠. 그러니까 네. 대비해서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네. 사망자가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네요. 훨씬 그 발생률은 훨씬 낮지만 그 맞아요. 사망률은 사망률은 훨씬 굉장히 높아요. 높네요. 반면 이제 갑상선은 네, 네. 6.7%고 사망률은 네, 네. 0.4%죠. 굉장히 낮은 사망률을 네, 갖기 네. 때문에 우리가 과연 조기 진단에 대한 이제 의문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그렇군요. 쉽습니다. 예. 네, 네, 선생님. 근데 그러면 폐암이 가장 지금 사망률이 높은 제일 높죠. 거죠, 맞아요. 선생님. 그래도 유방암은 비교적 폐암에 상대적으로 비해서는 발생 대비 발생 우리가 대비는 그쵸. 조금 사망은 낮다라고 굉장히 이야기할 낮죠. 수가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유럽이나 그다음에 캐나다에서는 네. 굉장히 많은 발생률과 함께 사망률이 서서히 줄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네, 발생률도 네. 감소하기 때문에. 네. 한국은 아직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숫자지만 네. 아주 점진적인 증가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걸 이해하시려면 이 자체가 굉장히 급속하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네, 네. 우리가 발견율도 다음에 증가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네. 유병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서서히 우리가 사망률도 증가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이거를 단순히 사망률이 이렇게 모리셔스처럼 급격하게 증가한다면 어떤 치료상의 이상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네, 네. 발생률 자체가 증가하기 때문에 사망률도 네, 네.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아, 조금 그렇게 그렇군요.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숫자겠죠. 네. 그렇죠? 근데 신기한 게 그 유럽이랑 비교해봤을 때 확실히 사망률, 그러니까 이게 10만 명당 맞아요. 발생률이 높으니까 발생률이 높으니까 그쵸. 차이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많을 없죠. 수도 그러니까 아까도 있겠네요. 봤지만 미국이나 네, 영국하고 우리는 조 발생률이 2배 이상의 차이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예.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네. 역시나 이것도 이제 정확한 숫자보다는 약 한 2배 정도의 증가를 보였다는 걸 보시면 되고요. 네. 치료에 대해서 이제 조금 짧게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네. 사실은 2000년도까지도 유방의 전 절제술이 70%였고 부분 네. 절제는 3분의 1밖에 안 돼. 30%밖에 차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 네. 2000년대 중반에 들면서 네. 우리가 두 개가 역전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유방 보존술이 훨씬 더 많이 차지하게 되고 네. 그다음에 전 절제술이 더 감소하는 추세를 갖죠. 아. 왜 그러냐면 이제 네. 요 2004년도쯤, 그러니까 2000년도 초반에 그러니까 유럽하고 네. 이탈리아의 밀란 그룹에서 두 개의 연구 결과가 발표돼요. 어떤 연구 결과냐면 부분 절제를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한 사람과 네네. 유방은 전 전제를 한 사람을 20년 동안 지켜봤던 네, 연구 네. 결과가 발표되고 네. 두 연구 결과가 똑같이 네. 전절제와 그다음 부분 절제가 네. 재발률, 그다음 생존율, 그다음에 그 원격 전율이 같은 걸로 발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아. 부분 절제에 대한 어떤 불안감, 어떤 네네. 가끔씩 이제 아직도 환자분들이 오셔서 전절제가 부분 절제에 비해서 더 재발이 적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네네네. 그렇지 않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고 아. 그렇다면서 이게 이제 임상적으로도 적용이 확 바뀌게 되죠. 그렇군요, 선생님. 그러면 유방 전절제술이라고 하는 거는 그 유방을, 그러니까 양쪽을 완전하게 다 그러니까 제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병이 있는 쪽. 병이 있는 이 한쪽을 완전히 부분 절제도 드러내는 거고. 병이 있는 쪽에 대한 병이 맞습니다. 있는 쪽을 부분적으로만 드러내는 거. 아. 반대쪽은 이제 예방적 절제를 할 수 있다. 아까 그 유전자 이상이 있는 네네. 경우는 한쪽 암에 만약 유방에 암이 생긴다면 네네. 그 사람은 유전자의 이상도 있고 불안감이 있다면 반대쪽에 대한 예방적 절제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수술 방식은 조금 느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아직은 암이 생기지 않았는데 네네. 그 전에 예방적으로 절제하는 거에 네네. 비해서 네네. 한쪽에 이미 내가 암이 발병을 했다면 반대쪽에 대한 절제는 있죠. 조금 다른 그렇군요. 얘기죠. 그럼 궁금한 게 이 부분 절제술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티가 안 나는 수준인지 그런 것도 그러니까 궁금해요. 우리가 그 기준이 우리가 이제 네네. 미용적으로 볼 때 네, 환자가 네. 내가 많이 변화가 되지 않았다. 왜냐면 네. 사람에 따라서 말하자면 크기도 다르고 상대적일 네, 네.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요새는 그 암, 종양, 성형술이라 해서 네. 절제를 하고 단순히 꼬매주는 게 아니라 그 유선 조직을 갖다 변화시켜서 전체적인 모양을 유지하는 형태의 그런 보존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성형외과랑도 많이 같이 하시죠. 그렇죠. 전절제술을 하더라도 요새는 완전 전절제로 끝나지 않고 네네. 우리의 뱃살이나 등살을 이용해서 다시 복원술을 하고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렇게 복원 수술을 하고 나게 되면은 육안으로 봤을 때는 거의 큰 차이가 없나요? 굉장히 성형수술을 잘 하시기 때문에 성형외과 실력이 좋으셔서 굉장히 좋습니다. 만족도도 그렇군요. 높고요. 그럼 요즘에는 부분으로 절제하는 비율이 훨씬 높고 그렇게 성형적으로도 많이 보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조금 안 하셔도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제일 위로 올라갔던 게 67인데 네. 64, 66으로 감소하고 있죠. 네네. 이 시점에서 사실은 보건술에 대한 그 국민보험공단에서 네. 그 보험이 적용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만약에 무리하게 모양을 망가뜨리지 않고도 전절제를 하고 왜냐면 전에는 그 성형수술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보완을 우리가 그 보험으로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기 때문에 이 숫자가 여기서 이렇게 감소하는 추세를 갖게 되죠. 그렇군요, 선생님. 어쨌든 거의 2배 정도의 그쵸? 차이는 난다. 이렇게 설명해 저는 주셨습니다. 3배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이게 완전히 뒤집혔네요, 선생님.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네. 자세한 항암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이제 네. 2000년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확한 데이터라고는 보기 힘들고요. 네. 우리가 2000대 초반을 보면 대략 호르몬 수용체라는 게 있습니다. 네. 호르몬 수용체는 암이 갖고 있는 특성인데 유방암이 네. 어떤 유방암들은 호르몬과 반응을 하는 유방암 세포가 있고 네. 어떤 유방암은 호르몬과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 경우를 우리가 이제 볼 때 호르몬에 대한 반응도가 높은 암은 항암 치료에는 비교적 저항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반면에 네. 이제 호르몬에 대한 반응도가 낮은 유방암은 네. 호르몬에 대해서는 잘 안 듣지만 네. 항암 치료 우리 잘 듣죠. 그래서 이제 아, 네.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항암을 할 수 있을지 않을지에 대한 어떤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되는데요. 네. 그 수치가 2000년대 초반에는 대략 한 60%였는데 네. 지금은 한 75%로 늘고 있죠. 아, 더 많이 늘어났네요. 이제 약간 이게 지금 서구는 거의 한 8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암의 그런 성격과 네네. 나이와 네. 이런 게 결국은 서구의 그런 나라들의 그 형상으로 그러니까 변화돼가는 추이라고 네.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선생님, 요거 두 가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호르몬에 대한 반응도를 볼 때 네. 우리가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프로제스테론 수용체를 봐요. 그래서 네네. 프로제스테론 수용체와 에스트로겐 수용체는 같이 가기 때문에 사실은 네. 같은 비율로 가는데 네. 얘네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방암 세포에 주머니처럼 달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네. 이 주머니의 역할은 내 몸에 떠다니는 여성 호르몬이 있다면 이 주머니와 결합을 하게 돼요. 네네. 그러면 이 주머니가 암세포에 그러니까 신호를 주게 되고 네. 그 신호에 의해서 암이 활성화되죠. 음. 그래서 요걸 수용체를 어떻게 이제 잘 차단하냐가 유방암의 재발을 막아주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수용체가 없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럼 걔네들은 그 치료를 할 수가 없겠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발현도를 보는데 그 네. 발현도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오, 선생님, 그러면 이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가 있는 암과 없는 암의 어떤 예후라고 할까요? 예,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 경우, 그다음 네. 또 나눠지는 것 중에 이제 헐투라는 수용체가 네네. 있어요. 헐투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네. 그것도 없는 삼중음성암 네. 이렇게 셋으로 세 나누는데, 가지. 그렇죠. 네. 근데 그 셋을 나눴을 때 얘는 이제 호르몬에 대한 공격을 할 수 있을 거고, 네. 우리가 헐투는 헐투라는 것을 공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걔는 항암제로 치료를 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표적이라 그래요. 예, 아, 이제 네. 그걸 잡아버리는 표적이 네. 있는데요. 그 네. 표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는데 삼중음성암은 이제 항암제밖에 저희가 치료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네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상대적인 위험도를 얘기하고 단 네. 삼중음성암은 그래서 조기의 재발률이 조금 높다 그래요. 2에서 3년까지 높고 하지만 네네. 그 이후는 사실은 다른 암종하고 비슷한 정도의 그런 생존율을 가져요. 그러니까 아, 조기 재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암종 중에 하나예요. 아, 그럼 선생님 그 호르몬이랑 그 헐투, 그 다음에 삼중음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비율은 어떻게 돼요? 그 발생 아까 비율? 얘기했지만 네. 75% 정도 되고요. 네. 헐투가 한 20% 정도 20%. 되고 그 나머지. 나머지가 이제 삼중음성이라고 그쵸.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아, 그렇군요. 어쨌든 거의 이 호르몬에 반응을 하는 게 거의 대부분 메이저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아, 예.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87, 91, 84, 88은 이제 거의 네. 마지막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각 나라에서 유방암 5년 생존율을 약 15년 동안을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네. 한국은 약 87%가 돼요. 그래서 여성 네. 유방암만 놓고 봤을 때 네. 아시아권에서는 사실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치를 높네요.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캐나다와 미국과 굉장히 비슷한 수치이고 네. 유럽들과 비교해서도 굉장히 높은 우리가 이제 영국이나 네. 아니면 그 덴마크 같은 그런 나라들과 굉장히 비슷한 정도의 치료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네. 물어보세요. 우리나라 그러면 얼만큼 치료가 잘 되나요? 볼 때 이 수치만 봐도 굉장히 네. 높게 우리가 잘 표준화된 네네. 치료를 하고 있다고 알 수 있겠죠. 오, 네네. 87%라고 네, 그렇죠. 생각하면 예, 될까요? 5년 생존율이니까. 5년 생존율이 87%다라고 생각하면 근데 이제 이건 전체 숫자잖아요. 그럼 네. 우리가 수술한 환자만 놓고 봤을 때 이건 이렇게 유방암 따로? 학회에서 네. 정리한 걸 보면 이건 이제 그러니까 12년 동안에 5년과 10년의 생존율을 보면 네. 우리가 5년 생존율은 대략 91%. 네. 그리고 10년 생존율은
약 84%. 근데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은 네. 영기와 일기는 네. 5년 생존율이 98%, 96%, 그 다음에 2기도 약 90%예요. 90%가 넘어가네요. 예, 맞습니다. 2기까지도. 3기가 되면 75%뚝 떨어지죠. 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기 발견. 네네네. 그래서 아까 우리는 이제 유방암을 그렇게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빨리 발견하면 이렇게 좋은 치료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유방암 자체를 무서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빨리 발견하는 게 정말 맞습니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배우고 가네요, 선생님. 근데 2기까지도 90%가 넘는다라는 게 저는 조금 신기했어요. 굉장히 높은 비율이잖아요. 2기까지도 10년째도 85%씩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치료하는 동안은 굉장히 힘든 게 사실이지만 치료 후에는 굉장히 치료 효과가 좋기 때문에 암에 자기가 진단했다 그래서 그걸로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죠. 열심히 치료를 받으시면 잘 나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치료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치료를 받는 게 정말 중요한 맞습니다. 암이라는 거를 배웠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걸 정리하면 오늘의 정리는 유방암이 조금씩 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따라서 거기서 조금씩 역시나 사망률이 있지만 우리가 빨리 발견하고 빨리 치료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치료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숫자하고 통계가 너무 재미없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도움됐어요, 선생님. 진짜 그래프로 보니까 눈에 확실히 들어오고 너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아까 질문을 못 드렸는데 혹시 그렇게 수술하고 복원까지 요즘에는 많이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수술 시간 한 어느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즉시 재건하는 경우 대략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근데 이제 우리가 어느 부분을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등 근육을 사용하시는 경우는 조금 시간이 더 짧게 걸리고요. 그다음에 복부 근육을 사용해서 그것도 복부 근육을 완전히 띄어서 혈관에다 붙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 복부 근육의 일부를 들고 가는 경우는 조금 덜 걸리고. 근데 아마도 다음번에 저희 성형외과 교수님을 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보다 훨씬 더 설명을 잘 해주실 겁니다. 자세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그렇게 한 수술을 하고 나서 한 일상생활을 하기까지 한 어느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보건술을 하는 경우인가요? 그냥 일반적인 저희 경우는 보존적 절제, 부분 절제를 하는 경우는 이틀이면 퇴원하고요. 그렇군요. 이틀 후부터는 샤워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문제 없게. 그러니까 실밥은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샤워하실 수 있습니다. 이틀 후면. 그렇군요. 지금 금부시님께서 수술과 동시에 보건술이 된다니 너무 대단하다 이런 말씀 주셨고 교수님 설명 아주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교수님이 이제 다양한 숫자와 통계를 가지고 유방암이 얼마나 지금 증가하는 추세이고 어떻게 치료가 되고 있고 이런 내용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선생님 유방암을 진단 받았거나 아니면 지금 치료를 하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한테 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까 우리 한번 정리했었던 내용인데 맞아요. 힘든 건 맞고 그 치료 과정이 그다음 치료하고 고통스럽지만 그걸 잘 이겨내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다음 치료받으시면 우리는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유방암에 대해서 아주 희망적으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늦은 시간까지 많이 봐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렇게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